489페이지 경매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 그 표에 있는 게 이게 9회 때 딱 한 번 출제되긴 했습니다. 표에 있는 계략적 절차를 보면 먼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할 때 비용을 예납해야 됩니다. 미리 송달료라든지 광고비 같은 것을 예납을 해야 되고 미리 내야 되고요. 나중에 배당받을 때 그걸 가장 먼저 배당받죠. 그 다음에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의 종기 마지막 기일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매각 준비를 하는데 이때 매각 준비가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게 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하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그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매각 방법, 매각 및 매각 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를 하고 나서 매각을 실시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이게 매각 실시 이때부터 법원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매수 신청 대리를 하면 매각 실시할 때부터 대리를 하는 거죠. 시간이 되면 한번 인터넷 대법원 사이트에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경매 언제 하는지 나오니까 한번 구경을 가시면은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딱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만 있어 보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매각 실시를 하는데 매각 실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1등 뽑는 거예요. 법정에서 하는데 우리 학원 강의실하고 똑같아요. 앞에 법대라고 하는데 교탁처럼 법대가 있어요. 이게 집행관이 마이크 잡고 설명합니다. 뭐 주의사항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 옆에 보면 그 투표소처럼 입찰표 적는 거 커튼 쳐놨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입찰표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증금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노란 대봉투에 보증금 봉투하고 입찰표 넣어가지고 앞에 투명한 함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함에다가 넣으면 11시 10분 되면 개찰 봉투 뜯어가지고 누가 최고 높게 쓰는지 불러가지고 최고 높게 쓰는 사람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주일 안에 매각 허부 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는데 매각 허가 결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약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면은 다시 새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재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 유찰되어서 새매각할 때만 가격을 깎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금 납부를 하면 그 대금 납부한 돈으로 배당을 하게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등기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촉탁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인도 절차, 이제 명도받는 절차, 명도 소송을 하거나 인도 명령을 통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매수보증금은 지금 494페이지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고 되어 있죠. 그게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 지문이. 자, 그 다음에 496페이지 6번 매각 결정 절차 그 바로 위에 보면 새매각 했을 때 아까 20% 또는 30% 깎아준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496 맨 밑에 양가로 2번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즉시 항고는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우리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2주 안에 항소하면 되고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1주 안에 항소를 해야 되죠. 7일 안에 항소해야 됩니다. 형사사건은. 경매에서도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라는 것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상급법원에 다시 결정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걸 항고라고 합니다. 즉시항고 일주일 안에 해야 되고요. 497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요.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적어놨는데 1번, 2번이 가장 많이 나왔다.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다. 497페이지 대금 납부인데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옛날에는 대금 지급 기일이었는데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옛날에 만약에 4월 25일이 대금 지급 기일이면 이날 딱 하루만 돈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이니까 4월 25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돈 내는 순간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빨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금 납부 기한으로 바꿨습니다. 기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499페이지 9번 소유권 이전내기 촉당 명도소송 인도명령인데 양가로 2번 인도명령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금 납부하고 6개월이 넘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됩니다. 명도소송하면 소송비도 2, 300만 원 들어가고 소송기간도 2, 3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이 훨씬 편리한 절차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만 인도명령할 수 있고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한 문제 나오는데 늘 부족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 위주로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 가격의 10분의 1,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소재주의, 인수주의, 말소되는 권리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출제됐다. 500페이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규칙입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부터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내용 그대로 암기하면 됩니다. 아까 경매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 매수신청대리의 범위에 7가지가 있는데 이 매수신청대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면은 소송대리입니다. 소송대리. 명도소송, 배당이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신청 등등 이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501페이지 양가로 1번 등록관청입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를 할 수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양가로 1번의 맨 마지막 네 번째 줄에 14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였죠. 매수신청대리는 14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요건을 보니까 개업공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개사일 것. 그래서 단순히 자격만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경매 실무교육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보면 제가 실무교육에 중개 실무교육 가로 해놓고 경매 실무교육 이렇게 적어놨죠. 53번 프린트에 보면 53번 교육제도 5개가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경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뒤에 좀 있으면 또 나옵니다. 교육제도. 그대로 53번 나놓고요. 등록의 결격사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 다음에 2번 민사집행법을 위반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고 그 집행 절차 위반해가지고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4월 17일부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바뀌었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죠.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 민법에서는 이미 바뀌어 있었잖아요. 그게 공인중개사법이 올해 4월 17일부로 지난주에 바뀌었다고요. 4월 17일부로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가 피한정 후견인. 민법에는 몇 년 전에 바뀌었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4월 17일 날 개정됐습니다. 금치산자는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으로. 자, 그러면 이게 공인중개사법상은 결격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결격사유 이런 게 안 나와 있죠.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할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할 수 없죠. 여기 규정은 없지만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만 등록할 수 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여기 따로 안 적어놨다 하더라도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 12가지에 지금 여기 양가로 3번에 있는 결격사유 플러스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 받은 사람 이런 거는 여기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중개업도 못하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못한 사람은 당연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안 된다고요. 502페이지입니다. 50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8번 실무교육. 우리 그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전문대 협회만 가능합니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고요. 교육대상자는 오직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교육대상자죠. 중개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중개실무교육은 받았지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도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다 사전교육입니다.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미리 받는 게 아니고요. 사전교육인지 사후교육인지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503페이지 보정설정금액. 법인은 2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본사가 있고 분사무소가 있다. 분사무소 하나 있다, 하나. 분사무소 하나가 있다. 이 경우에 중개업도 하고 매수신청 대리도 하려면 보정설정금액이 총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중개업 하려면 2억, 1억,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또 이게 2억, 1억, 6억이죠, 6억. 그래서 중개업 하려면 3억 이상,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또 3억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그런 것도 출제됐습니다. 중개실무교육을 받고 1년 되기 전에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안 받아도 된다. 그건 X죠? 별개의 교육이라고요. 보정설정도 별개의 보정설정 따로따로 또 해야 된다고요. 중개업 할 때도 해야 되고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추가로 또 더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504페이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입니다. 이게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매수 신청 대리는 휴업, 폐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신설됐습니다. 중개업과 마찬가지로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변경 신고해야 된다.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의 분사무소의 경우도 같다. 그리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작년에 이게 6월 달에 신설되기 전에는 옛날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해야만 했어요. 폐업도 안 되고 휴업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휴업, 폐업이 가능하다. 제가 이거 건의를 했었어요. 진짜로.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한번 하면 영원히 해야 된다. 그래서 가면 협박하는 거야. 이거 한번 하면 영원히 해야 된다. 그래도 할 거냐. 계속 1년에 50만 원씩 공제를 내고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0만 명이 넘는 개업공개사 중에서 1,300명 정도만 지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대요. 이제는 휴업도 가능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폐업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엔 그냥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기 싫으면. 자, 505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입니다. 아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7일이라고 했죠? 비교를 해야 돼요. 중개사무소하고. 오늘 문제에도 있는데 그 첨부 서류에 보면 자격증 4번 한부 들어가야 되고요. 5번에 보니 여권용 사진 2매라고 돼 있죠? 오늘 문제에 있잖아요. 여기 여권용 사진 2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여권용 사진 1매. 몇 번에 있어요? 4번 문제. 문제 다 신선한 문제들이에요. 이거 회서를 보고 잘 풀어보시라고요. 전부. 다른 학원에 이미 보니까 1개 맞았다, 2개 맞았다, 3개 맞았고 뭐 전부 다 답만 다 피해갔다. 왜 5번 냈냐 막 이렇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공부니까 지금 시험이 실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또 풀어봤다고 해서 시험 볼 때까지 가지도 않아요. 또 잊어먹고 또 봐야 돼. 이게 몇 번 잊어먹고 다시 보고 8번 정도 반복해야 이게 합격할 수 있어요. 점수 안 나오는 거, 뭐 모의고사 같은 거 이런 거 점수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왜 틀리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점수 많이 나오면 그게 시험 볼 때까지 절대 안 갑니다. 그대로. 마라톤 생각해보세요. 마라톤을 100m 뛰듯이 뛰어가지고 1등 한 사람 봤냐고 끝에. 절대로 처음에 1등 한 사람 끝에 1등 하는 건 못 봤어요. 자, 그 다음에 507페이지입니다. 507페이지 대리행위의 방식입니다. 대리행위의 방식.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개업공개사가. 따라서 소속공인회사나 법인의 임원도 매수신청 대리 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잖아요. 어차피 매수신청 대리 못하니까 나머지는. 양가로 2번 사건카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양가로 3번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도 5년 보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1번에 있습니다. 41번. 41번에 몇 번에 있어요? 41번에 3, 4번, 5번, 6번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예, 확인설명, 우리 중개상물하고는 달리 매수신청 대리는 경제적 가치도 설명해야 되고요.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권리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하죠. 매수신청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는 세율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인수해야 되는 권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 보수인데 510페이지 510페이지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 보수 양가로 1번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50만 원입니다. 수수료를 작년부터 보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니까 매수신청 대리 보수가 있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범위 안에서 당사자 합의입니다. 합의. 앞에서 우리 권리금 같은 경우는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에 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손해배상액을. 그리고 월차임 전환율도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데 여기는 합의에 의해서 높은 걸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나번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맨 밑에 양가로 3번 실비도 받을 수 있는데 실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실비는 실제 들어간 돈인데 실비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가 있습니다.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점코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한테 받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한도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한도액이 30만 원. 이 30만 원 안에는 원거리, 멀리 가는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는데 근거리, 가까운 거리에 가는 교통비나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비용은 받을 수 없다.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은 510페이지까지 했고요. 513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을 보면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그 중에 특히 니은을 보시면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죠. 그리고 지방법원장에게 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다면 사후 10일 이내에 한 번 더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동그라미 니은만 좀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금지 행위에 동그라미 2번, 3번 밑줄 쳐놓으시면
2번, 3번이 출제됐습니다. 513.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하면 안 되고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매 1등 1명 뽑는 건데 둘 다 내가 1등 시켜줄게 이렇게 하면 그건 사기죠. 둘 다 1등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514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지도감독관청은 우리 암기 프린트 12번에 있습니다. 12번. 암기 프린트 12번을 보시면 지도감독관청 우리 앞에 했던 걸 복습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을 한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나 지회에 대한 지도감독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복습이고 지금 진도에 나오는 게 이제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입니다.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받은 협회 시도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514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지방법원장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 취소하려면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세계는 청문해야 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는 모두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청문을 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515페이지 동그라미 5번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업무정지 관리대장을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앞에 우리 41번에 동그라미 6번에서 했습니다. 4, 5, 6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이다. 보존해야 되는 서류 우리 전속중개계약서나 앞에 했던 거 복습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3년.
거래계약서,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행정처분 대장 5년 보존해야 됩니다. 5년.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기 때문에 교부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 중개 보수 영수증은 아예 교부 의무, 보존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교부 의무 없고 보존 의무도 없다. 중개 보수 영수증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몇 년입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는? 네, 일반 중개계약서는 의무가 없습니다. 보존 의무 없다. 보존하는 건 3년, 5년 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5페이지 등록 취소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는데 그게 이 다음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부 다 합해서 한 문제 나오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 행정처분은 그 자체가 두 문제 나오니까 암기해야 된다 했죠? 요거는 암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특이한 거 3번 보니까 중개사무소를 폐업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되잖아요. 좀 이게 모순인데 옛날에는 무조건 폐업하면 등록 취소인데 지금은 중개업을 폐업하기 전에 먼저 매수신청 대리도 폐업하고 중개업도 폐업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옛날에는 폐업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 취소 당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는.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임의적 등록 취소 맨 밑에 8번 동그라미 8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 우리 암기 프린터 44번에 12, 13, 12, 13, 14, 15, 2 플러스 1이 있죠. 찾았습니까? 암기 프린터 44번. 44번 못 찾았어요? 44번에 12번, 14번, 12번, 14번이 아니고 15번, 12번하고 15번, 12번하고 15번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면 똑같아요. 둘 다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게 똑같아요. 근데 12번은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취소예요. 절대적 취소 12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취소해야 된다. 근데 똑같은데 15번은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는 임의적 취소 사유라고요.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취소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3 플러스 1은 임의적 취소. 이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그 대신에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돼야 된다.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면 이미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14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면 업무정지. 근데 오늘 문제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이게 업무정지 몇 분 있어요? 오늘 문제
5번. 5번 문제. 5번 문제, 5번이 답이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 번밖에 안 받았잖아요, 지금. 한 번 받고 또 과태료에 해당되면 2 플러스 1이어야 되는데 지금 1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과태료만 받으면 돼.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했기 때문에.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됩니까? 5번이 답이죠? 이게 2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면 이거는 업무정지인데 2번이 아니고 지금 1번이잖아요. 지금 5번은. 그렇죠? (515페이지까지) 봤고요. 516페이지에 보면은 등록증 반납입니다. 취소 3개만 반납을 합니다. 51번에 45번부터 48번까지가 있는데 이 45번에서 48번 참고로 보시고 그걸 보면서 조금 다르게 적어볼게요. 그거하고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있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이 있고 내나 같은 의미인데 조금 다르게 적었을 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의 경우 사망, 해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의 경우 사망, 해산이 있습니다. 거기 프린트에 있는 거하고 같은 의미인데 좀 표현만 지금 달리하고 있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을 하면 반납 규정이 있다 없다? 반납 규정 없죠?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사망을 해도 반납 규정이 없다.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사망을 하면 세대에 같이 하는 자가 반납을 해야 된다. 7일 이내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해산을 하는 경우 누가 반납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표자, 이 어떤 자.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대표자 또는 임원 이 어떤 자. 지금 이 내용이 51번, 그 45번부터 48번 내용이죠? 양가로 5번, 업무정지, 절대적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업무정지 할 수 있다는데 여기는 업무정지 해야 되는 게 동그라미 3번.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죠. 임의적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경우 있고 매수신청 대리는 업무정지하고 등록 취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위반시. 즉 매수신청 대리 위반해도 징역, 벌금, 과태료는 없다고요.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니까 업무정지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다. 우리 암기 프린트 45번에 2번에 적어놨습니다. 45번에 2번.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명칭 표시인데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표시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돼도 출입문에 표시하는 말이 없죠. 매수 신청대리는 표시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중요하고요. 519페이지 중개활동 이거는 현업에 나가면 중요하죠. 중개활동을 잘 해가지고 계약 성사시켜야 돈 버니까. 근데 시험에는 거의 나오잖아요. 중개활동을 못해도. 지금 그래서 우리 책에 2장만 있고 문제도 없잖아요. 지금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중개활동을 못해가지고 영업 못하면 혼자만 망하면 되지 국민들이 피해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 아이다이 원리. 그 아이다이 원리라는 게 뭐냐 하면 시험에 한 번은 나온 적이 있어요. 아이다이 원리가.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입니다. 우리 어떤 물건을 보면 attention, 주의 주목을 하고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를 느끼고 desire,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행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클로징은 욕망이나 행동 단계의 클로징, 계약 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손님이 욕망을 나 지금 사고 싶은 욕망 느끼 미칠 것 같아 이런 말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고 동물적 감각을 보고 느껴야 되는데 이런 감각은 또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온 분들이 뛰어나요. 감각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실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업에 나가면. 근데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합격하고 나서 이런 감각을 익히시면 됩니다. 욕망은 또 수시로 바뀌죠. 금방 산다고 했다가 집에 가서 배우자하고 의논해보고 이렇게 해놓고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오진 않더라고요. 520페이지 셀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 밑에 3번에 셀링 포인트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는 여러 상품이 지니는 특징 중에서 매수인, 구매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입니다.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정책적, 사회적, 문화적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건축 자재를 사용해서 이건 비쌉니다. 예를 들면 신축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보다 더 비싼 걸 설명할 때는 이런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면 되고요. 또 경제적인 거는 만약에 1억짜리 전세도 있고 9천만 원짜리도 있을 때 싼 거 중개할 때는 이거 처음으로 오늘 싼 거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참 운도 좋으시네. 이때까지 1억에 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경제적 측면이고 법률적 측면은 또 비싼 거 중개할 때는 이거 왜 싼 것도 있는데 왜 1억짜리 말합니까? 예, 싼 거 있는데 그건 은행 융자가 많이 돼 있어서 경매 넘어가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측면을 권리관계 깨끗한 거 차라리 하고 보증금 1,000만 원 더 주지만 나중에 확실하게 받아 나오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셀링 포인트의 시험에 예를 들면 나는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 단독주택이 좋으냐, 아파트가 좋으냐, 사장님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하면 뭐가 좋다고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단독주택이 좋은 걸 알려져 있지만 절대적이진 않다고요. 아파트 하려고 맘먹고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가 전혀 안 될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한테는 아파트도 안면 몰수하고 신경 안 쓰고 살면 그런 대로 살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여기는 아파트 살면 옆집 사람들하고 말해요? 안 해요? 다 안 하는구나. 저도 지금 4년 넘게 지금 이사 간 지 4년 넘었는데 아직 한 번도
옆집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해봤어요. 그 좀 만나기가 미안하더라고. 그냥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갈라 해도 미안해요. 그 갑자기 보면. 인사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살면 뭐 상관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 맨날 뭐 이상한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욕할 수 있어요. 제 수업 듣는 사람도 아파트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요즘은. 아니, 인터넷에 뭐 어디, 뭐가 이마트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동네 사네요. 이렇게 누가 올렸더라고. 그래, 인터넷에.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조심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522페이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즉,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한계를, 셀링 포인트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매수인의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아파트가 좋다고 생각하면 아파트, 우리 백화점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바지가 어울릴까요? 치마가 어울릴까요? 물으면 살 사람이 원하는 걸 말해줘야 되겠죠? 그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살 사람이 원하는 걸 말해주면 되고요. 522페이지 장단 비교법.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으면 물건 뭐부터 보여줘야 돼요? 현업에 가서 만약에 딱 2개 보여주려고 맘먹었는데 좋은 물건 안 좋은 거 뭐부터 보여줘야 돼요? 네,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되죠. 좋은 거 보여줘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잖아요. 안 좋은 거 보여주고 안 한다면 이건 진짜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여주면 안 되는데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보여주니까 하려면 빨리 지금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말하고 하나 더 보여주고 너무 많이 보여주면 계약 못하죠. 2건, 3건, 5건 넘어가면 계약 안 돼요. 거의 한 3건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 법에 정해진 건 없어요. 몇 개 보여주라 이런 건 없지만 어쨌든 너무 많이 보여주면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10개, 20개 이렇게 보여주면 그 처음 봤던 건 다시 한번 봅시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좋은 거부터 보여주면 나중에 안 좋은 거 보이면 또 처음에 봤던 거 그게 더 좋은 거 같은데 또 보자 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계약은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온 손님이 계약 잘하겠어요? 다른 부동산 하나도 안 가보고 처음 오신 분이 잘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데 다 다녀보고 온 사람이 계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디가 더 높아요?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옷 입어보고 다른 데 가보고 와서 살게요.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 가보고 똑같은 옷이 있으면 맨 마지막 가서 거기서 사요? 아니면 처음에 온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키러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마지막에서 사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지막 손님 받은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계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어차피 지쳐가지고 가보니까 물건 똑같고 마음에 드는 거는 없고 당장 지금 30일까지 언제까지 딱 빼줘야 돼 방은 정해져 있고 이러면은 계약할 가능성이 많죠. 저는 처음 물어보고 처음 왔다고 하면 그냥 방 없습니다 해버리고 안 보여줘요. 어차피 하루 종일 보여주고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계약 안 할게요. 확실시 되니까. 그리고 똑같습니다. 다른데 아니면 이제 많이 보고 왔다고 하면 또 어디 봤는지 말하라고 하고 본 거 말고 나머지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법령을 모두 마쳤습니다.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